원포인트레슨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는 일본이 우리 한국 반도체 소재 주요 부품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아베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는 숨겨진 이유들, 요 이유를 우리가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00가지에서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추가 보복의 끝은 무엇인가? 왜냐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요, 지금 12시 52분입니다. 12시 52분인데요. 지금 한국의 주시장 잠깐만 좀 보죠. 한국 주시장을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40포인트 가깝게 급락을 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지수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7포인트 정도 빠지는데요.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2.52%입니다. 오늘 지금 장이 열리자마자 오늘 대한민국 증시가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랑 무관하지 않냐면 바로 추가 보복 시나리오, 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규제하는 이 내용들은 이거 일본도 손해를 보고 우리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 일본도 손해니까 이거 금세 끝날 것이다 라는 일부의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급한 사항이냐면 그냥 삼성의 이해종 부회장이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매체에서도 이게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제재를 했을 때 이거는 중국, 그 다음에 또 미국, 기타 유럽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매체가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처럼 한국을 제재하고 있다고 해서 비난하는 이런 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 짚고 갈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지금 아베가 트럼프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아베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제재하면은 일본 기업체들도 손해날 것이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요. 지금 뭐냐면 아베가 어설프게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했을 때는요, 주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국을 제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하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건 뭐냐면 미국은 군사적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주변에 적대국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심하게 다투는 중국도 지금 군사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투는 문제이지, 또 패권 전쟁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당장 총칼을 맞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이 예전에 자유무역을 한참 할 때 그 여건은 막강한 상태가 누가 있었냐면 구소련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역전쟁이나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총칼을 앞에 둔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군사력으로, 이때는 미소 냉전 시대여서 막강한 전투력, 그리고 미국이 45년도에 핵을 보유하게 되고 구소련도 49년도에 핵을 보유하게 되고, 또 1970년대에 유가가 강하게 급등을 주면서 구소련 같은 경우는 막강한 재정도 튼튼해지는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 주변에 그런 군사력이나라든지 또 기타 미국과 맞서서 무슨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트럼프는 주변을 덜 쑤셔놓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베가 우리만을 건드는 게 아니라 벌집을 쑤셔놓은 거죠. 왜냐면 우리는 반도체 D램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낸드 플래시와 관련돼서 전 세계 마켓슈의 70%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요 똑같이 벌집을 쑤셔놓더라도 지금 미국은 뭐가 완벽하게 갖춰 있냐면 에너지 자립이 막강하게 갖춰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혁명, 특히 로키 산맥 근처에 3조 베릴이나 묻어있는 게 발견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영향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십시오. 미국하고 전혀 다른 점 뭐냐면 지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북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모두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핵이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본은 군사적으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국과 다르고요. 트럼프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지금 일본은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안 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유조선이 습격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죠. 이제 자국의 석유 수송은 자국이 알아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이 석유 수송선이 갈 때 주변에 해군을 파견해갖고 다국적 군이 이걸 호위하는 겁니다. 이 해군이 가갖고 이 수송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만약에 해군이 없으면 돈을 내라는 것이 트럼프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베는 트럼프하고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부분도 그렇지 않은데 아베가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분명히 일본도 그러한 대가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식 투자한다면 주식시장 입장할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일본이 이런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일본이 쉽게 저 빼든 칼을 걷어들일 것인가 아닐까? 이거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숨겨진 놀라운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요거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 분들은 모르죠. 아베가 놀라운 이유를 발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번에 후지TV에서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야당의 각각의 최고의 의도리들이 나와갖고 토론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한국을 믿을만하지 못하다,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다 그럴 때 그 강화 이유를 설명하다가 한국은 북한의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줄 속에는 숨어 있는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제재한다? 특히 반도체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저 말 뜻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특히 군사의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 반도체가 북한으로도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아베가 언급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지난번에 1965년도에 한일 배상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미 포괄 협상,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그 안에 정부와 정부 말고도 모든 징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배상했다고 이미 일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쪽과 일본이 바라보는 쪽이 다르다는 걸 알고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바라보는 얘기예요. 똑같은 손을 바라보더라도 손 등을 바라보는 쪽과 손 바닥을 바라보는 쪽이 다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석탄과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제재 조치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현재 자기네가 반도체 보복을 한 그 원인을 갖다가 뭘 지적하고 있냐면은 지금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못 북한에 넘어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상에 문제가 있다. 요거 냄새를 제대로 풍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적. 그러니까 충분히 얘들은 준비를 한 상태 속에서 이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서 지금의 현재 상태가 빨리 풀릴 것인지 아닐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요거 화해치유재단 해산입니다. 요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요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합의 없이 재단을 해산시켰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원을 해서 이 재단을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이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일본 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걸 갖다가 없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일본 쪽에서도 우리 편을 들던 사람들, 일본 쪽에서도 우리 편을 들던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언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우리 편을 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거 화해치유재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걸 갖다가 저희 해산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건 정말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이런 기사들이 일본발 기사가 터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변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상황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내용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자, 제가 이 앞에 서두에 지금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중심에서 규제하고 추가적으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숨겨진 이유, 요거 이제 정리가 됐고요. 요건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보세요. 여기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의 편을 들었던 일본 언론과 학자들도 어떤 정부의 국가가 한국과 안심하고 상대하겠냐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것이 우리랑 저쪽이랑 보는 눈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벨벨 꼬여있는 이유들을 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일왕 얘기만 나오면 일본의 왕은 여러분들 그냥 뭐랄까요. 존재만 하지 실질적으로 뭐 일본을 다스리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일본 왕 얘기만 나오면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불 안 가리고 뭐 이성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고서 덤벼드는 스타일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일왕이 사과하라? 여기 지금 후폭풍 거세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한일 관계는 물론 이제 그런 뜻에서 이거 말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면 한일 관계는 일왕이 사과하면 된다. 여기 보면 한일 관계는 냉각을 넘어서 아예 경색되는 분위기다. 근데 이 얘기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그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국의 독립운동 희생자에게 사과해야 된다. 얘들은 이 일왕 얘기만 하면 이 꼭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한국을 저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손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요.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요. 이거 마침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요. 여기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 뒤에 후반에 대통령 집권 후반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카드로서 어디를 썼냐면 독도를 전격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죠.
쟤들은 또 이게 또 예민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미 여러 가지를 쌓아놓고 쌓아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 전에 초계기 사건 터졌죠. 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거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내장 비만. 남성들 왜 아랫배 나왔을 때 그 지방이 그냥 단순하게 뭐 몇 바퀴 뛰면 없어지는 그런 물배가 아니라 이게 다지고 다진 내장 비만이듯이 지금 일본은요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반도체 소재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게 100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이게 정말 사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바로 이것은 제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추가 보복의 시나리오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갑니다. 이겁니다. 지금 국내 일본은행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을 계산했을 때 작년 9월 말에 대략 한 21조의 자금들이 우리 총여신 빌려준 거죠. 총여신 21조의 자금들을 빌려줬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18조로 감소했습니다. 이거 우연일까? 이거 금융권도 비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에 최정국 금융위원장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말고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돈 빌릴 수 있다? 이것 봐라. 이건 돈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이전에 그러면 결국은 이 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지난 IMF 때요. 자, IMF 때 가겠습니다. IMF 때 가겠습니다. IMF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외환 위기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1997년 여름 일본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일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요. 자, 요것도 하나 꿀팁을 하나 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보통 금융사들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들은요. 어디서 단기적인 자금들을 빌려올 수 있으면 단기적인 자금들을 빌려와서 이거를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기관들은 예대 마진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빌려올 때 쉽게 해서 이자를 1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주고 빌려온다면은 2를 받고 이걸 빌려줬을 때 이 차익 2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는 오랫동안 빌려주는 거니까 금리가 높단 말이죠. 그럼 돈을 빌려줄 때 오랫동안 빌려줄 때 돈을 띠게 가능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장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때는요. 우리나라에 종금사들이 많았습니다. 단기금융사 아시죠? 단자회사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싼 이자 돈을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길어봤자 1년짜리 이런 돈들을 단기 자금으로 빌려와서 이 자금들을 주로 다른 쪽에 특히 이제 대표로 많이 빌려줬던 데가 동남아죠.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돈놀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은 일본의 은행들이라든지 일본의 금융사들이 이게 만기가 돌아와도 돈을 계속해서 연장해주거나 신규로 돈을 빌려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돈들을 장기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IMF 때. 근데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돈을 더 이상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이 돈을 갖다가 회수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 금융사들은 그렇다고 이게 돈을 장기로 빌려줬는데 이걸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금융사들이 부도가 나지 않게 해서 누가 보조해야 됩니까? 한은이 보조해야 되겠죠. 이때 무려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때 빠져나간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외환 위기를 불러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이 주장이 있듯이요. 지금 돈들이 21조에서 18조로 주돌고 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얘들이 지금 100개 정도의 이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물론 이게 처음부터 금융으로 가지는 않겠죠. 지금 전체 반도체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일본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부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쪽에 뭔가가 추가적으로 더 한국을 옥죄일 수 있는 내용들, 화학, 기계 제품, 이런 것들 많잖아요. 또 자율주행차, 지금 현재 거론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얘들의 혹시 마지막 카드가 금융 쪽이면 어떡하나라는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일단 이럴 때 미국이 나서주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군사적으로 한미일 공조가 됐으니까 미국이 나서주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베가 혼자 저짓하고 있을까? 미국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짓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한 번 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이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워낙 많이 얘기하는 거죠. 요거 하나 꿀팁 하나 가져갑니다. 주식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가 음봉을 때릴 때는요. 반드시 롱숏 전략을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롱은 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매수하는 것을 롱 포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숏 포션은 내려갈 것을 같이 매도를 때린 전략도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치펀드가 항상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익을 올리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롱, 숏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꼭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자, 요 특허받은 차트, 이 더블 차트에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낮아지는 로우 캔들 속에 얘가 발해방이 들어갈 때는 절대 매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매도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했던 그 부분도 뭐냐면 이게 이 월초 대비 아래 움직이는 이 바람의 방향이 결국은 낮아지는 로우 캔들 속에서 이게 꺾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요. 어차피 주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 반드시 뭐를 사놔라? 이때 반드시 인버스를 사놔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걸 얕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얕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시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요. 얘가 지금 요번 달에 내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인버스는 얼마 정도 요번 달에 월간 달입니다. 지금까지. 월간에 얼마 수익률 주고 있냐면 지금 얼마입니까? 5.8%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이 앞에 5월달에 주가 빠질 때 수익률이 얼마인가 보십시오. 수익률이 무려 16.97%입니다. 이거 내려갈 때 역으로 거꾸로 펀드에다가 가입했을 때 여기는 얼마를 번다? 17%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셨을 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경제 문제 말고도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요. 김종철 그러면 항상 매월 초 발해의 방향. 이걸 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요. 이걸 찾아내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발해 방향이 조합이 발해 방향이 아래 있으면요. 반드시 인버스를 해체 놓으셔야 되겠고요. 해체를 안 해줘도 발해 방향이 음봉일 때는요. 절대 신경 쓰지 말고 현금의 비중은 최소한 한 50% 이상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랐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들으신 이 내용이 여러분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누르시고요. 계속 연속해서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알람 종표시 있죠? 그 알람을 누르시면요. 저희가 이게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저희가 유튜브를 지난주에 첫 방을 때렸는데
저희가 이때 세트했던 동진 세미캠 쭉 제가 그래프 분석 같이 드렸죠. 얘만이 의미가 되는데 오늘 아주 장중에 동진 세미캠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재테크 방송으로서 계속 핫이슈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